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소유권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소유권이 중요한 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소유권 부분에서 한 3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일단 청소를 해가지고 의의가 나와 있는데 소유권이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일단 여기서 개념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거죠.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사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내가 채권을 소유해. 내가 채권 소유자요. 임차권 소유자. 이런 말을 쓰는데 법적으로는 뭐죠?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임차권이다 채권과 같은 권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합니까? 물건에 한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2번 법적 성질해가지고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간념적 권리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점유권과 구별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은 현실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럼 그 땅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가야죠. 사실상 지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소유권은요. 등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만 하면요. 등기만 하면 뭐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권이 현실적 권리라면 소유권은 장부상의 권리다 관념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소유권은 뭐죠? 절대성이라는 말은 특별한 거 아니죠. 그죠? 모든 물건은 절대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뭐예요? 소유권이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한 물권이죠.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용익 물권. 처분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담보 물권이죠. 따라 소유권은 다른 제한 물권인 용익 물권이나 담보 물권과 달리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뭐죠? 전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일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따로따로 작용을 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융합이 돼서 만족을 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구성,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뭐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소유권의 제한에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제한의 모습과 주요 법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는 권리다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3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이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올라가고 땅 밑으로도 가는 거예요. 물론 무제한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한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단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냐? 문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 일률적으로 말할 게 없으니 그냥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이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으로도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240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땅 속에 있는 흙, 누구 거죠? 땅 주인 거죠. 땅 속이든 땅 위에 있든 암석, 돌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누구 거냐면 땅 주인 거고요. 땅 속에 있는 온천수도 누구 거냐면 땅 주인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아파트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그 아파트 안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권 이런 거 있나요? 안방권 그런 거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요? 화장실, 안방, 건너방은 아파트라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분자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 흙이다, 암석이다, 지하수, 온천수라는 것은 토지라는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개별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도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무엇도 없는 거예요? 온천권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나오고요.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미채굴, 광물말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요. 국가 거고요. 따라서 강물을 채취하려면 국가로부터 특허를 얻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업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 거예요. 자, 혼동이 뭐였나요? 똑같은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됐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뭐예요? 혼동이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거예요. 광업권은 뭐죠? 광물에 대해서. 따라서 객체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중복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광업권도 소유권과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혼동되지 않게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규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린관계라는 말이 뭔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상자가 서로 상자거든요. 그래서 상린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이런 말이에요. 서로 인접한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뭐라 하냐면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교재 보시면 우측에 지역권과 비교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아직 지역권을 안 했기 때문에 비교를 아직 못 하는데 나중에 할 거고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상린관계란 뭐냐?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뭐죠? 상린관계예요.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인접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간의 문제예요.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그 사람이 지상권자든 그 사람이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예요. 독립된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상린관계는 뭐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소멸시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일단 상린관계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린관계는 민법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중개사법 하나 단행법 정도로 양이 많은데 대부분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쓰이는 조항이에요. 죽은 조항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거든요. 민법을 공부하다면 참 이상한 것, 아무튼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내용이 다양하냐면, 민법이란 법은 왜 만든 거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민법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근대 시대처럼 아직 사회가 발전되기 전에는 진짜 민법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가 발전됨으로써 그런 건 거의 뭐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 조항 중에 일부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민법의 조항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민법의 죽어버린 부분, 사문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린관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골라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측 하단에 보시면 1. 건물의 구분 소유해가지고 민법 제215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지 마셔야 돼요. 가입해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배울 집합건물법하고 헷갈리니까 죽은 조항이니까 절대 안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2번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갑이 을과의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땅에서만 쌓기가 어려우니까 네 땅 좀 쓰자.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인접한 토지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갑이 인접한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에서 생활방해 금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웃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인용이란 말은 받아들인 뜻이라는 뜻이죠. 수인, 참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생활방해 행위로서 금지가 되는 것은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금지가 되고요. 초과하는 경우에 금지가 된다는 말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전부예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옆집에서요 새벽 2시에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깼어요. 그럼 저의 생활이 뭐죠? 방해된 거죠. 일단 어떻게 돼요?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거라면은 잠자다 깼다 하더라도 신경질을 내면 안 되고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이게 한두 번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한 4, 5일은 싸워요. 그래서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됐다라고 평가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하는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는 가서 하지 말라.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인해서 제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라요? 층간소음 문제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과거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었던 거예요. 윗집에서 쿵쿵쿵 뛰어다녀요. 그러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것이고 너무 심하게 뛰어다녀요. 참을 만한 정도가 뭐가 돼요? 초과되면 하지 말라고 행위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죠. 이런 규정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막 칼부림 사건도 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규정은 안 써요. 왜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요. 몇 데시벨 이상이면 뭐 금지가 된다라는 뭐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판례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는 재미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4번 수도 등의 시설권은 가입해 보세요.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맨 밑에 5번 해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의토지 통행권 부분이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내요. 거의 최근에는 매년 내고 있는 편이고요. 의외가지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44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내용이 나와요. 일단 교재를 잠깐 딱 보면은 읽기 전에 딱 보면 이게 일단 만만치 않죠, 그죠? 글씨도 좀 작고 뭣도 나와요? 판례도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조문을 먼저 숙지하고요. 거기다가 무엇을요? 판례까지 접목을 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 먼저 머릿속에 뭐 하시고요? 숙지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읽어보시면서 이딴 식의 내용이구나 라고 한다면 틀릴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지만 쉽게 나왔어요. 일단 개념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땅은 우리가 뭐죠? 갇혀있다 그래서 맹지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뭐라고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크든 작든 뭘 해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일단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민법 조항이에요. 자, 일단 왜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도심지의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다 길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교외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획되어 있을 뿐
길이 없어요. 지적도에.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다 뭐는 있냐면은 길은 있거든요. 그러한 길의 법적 근거가 뭐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뭐예요? 주의투자통행권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흔하고요. 과거에는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았어요.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땅 주인들 간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으로써 뭐 하냐면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매년 어떻게 해요? 내고 있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넘어가죠. 그죠? 자, 판례를 엿보십니다. 자, 주의투자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니까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대줄이 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주의투자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투자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나 언론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추적 60분이 뭐 그것이 알고 뭐 궁금합니다. 와인이 뭐니 뭐 카메라 슛도 이런 거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땅 주인이 길을 막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뭐죠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어떤 멘트를 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면서 기자가 담당 공무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바둑판 문의에다가 음성 변조해서 그게 말이죠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보통 TV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땅 주인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 저 인간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20분을 돌아가야 된다. 8분을 돌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법적으로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주의투자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요.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땅 주인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돌아간다. 불편하다. 글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고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뭐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의투자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뭐죠?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땅 주는 정당하게 그 길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잘나는 게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투자통행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이것도 TV에 많이 나와요. 그동안 잘 다녔는데 땅 주인이 딱 길을 막았대요. 나용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땅 주인이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주민들은 뭐 일제시대도 다녔다는 거예요. 새로 다니는 길 불편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투자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야지만요? 불가능해야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잘 나오면 되겠죠? 자, 주의투자통행권이 인정되려면 불가능해야 됩니다.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따라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느냐 실질적으로 판단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료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를 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의투자통행권 인정이 되지 않고요. 나중에라도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투자통행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추상적이긴 하지만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갇혀있는 땅이 맹지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토지 용도가 공장이라면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도 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시면 뭘 배우냐면 건축법을 배워요. 건축법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5m 이상의 도로를 뭐 3m 접하 이렇게 도로폭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G2의 통행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OT 강의 때도 기왕이면 2차하고 함께 강의를 시작하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모든 과목들이 막 결합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들으시면은 대부분의 법들이 다 무엇을 쓰고 있냐면 민법의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법보다 다른 법들이 더 많이 민법을 쓰고 있고, 아무튼 건축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법에서. 아무튼 뭐라고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폭 규정은 주의 토지 통행권에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남의 땅을 다니는 거예요. 그 밭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현재 토지 용도와 상관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의 진입을 토지 소유자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토지 용도만을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제가 시작하면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은근히 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보상 안 해줘요. 그죠? 남의 땅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민법에서는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현실은 뭘 안 해줘요?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땅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라 라고 판결해줘 버리면 온 대한민국이 뭐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년 동안 보상 없이 다녔어요. 이런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건데,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 갇히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특별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갑과 을이 땅을 요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통일할 수가 있고요.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필지 땅인데 갑이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게 뭐죠? 일부 양도인 거죠. 땅을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갑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통행할 수 있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 땅이 병에게 팔렸을 때 갑이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요 갑의 땅이 정에게 팔렸을 때 요 정이 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접 분할의 당사자만, 직접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땅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새로운 땅 주인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자,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에게만요?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뭘 정리해 드린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다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을 머릿속에 뭐죠? 꼭 숙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죠? 교재가 좀 어려우니까 꼼꼼히 점검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6번은 가입해 보시고요. 그 다음 24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이런 말입니다. 가, 경계포, 담시설권이에요. 자, 일단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우면 자, 땅이 있는데요.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여기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담 설치 비용은 갑과 을이 반씩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담을 쌓기 위해서 측량하려고 하는데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측량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요 담에다가 CCTV를 설치하재요. 이러한 특수 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나왔죠, 그죠? 첫째,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둘째, 담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CCTV와 같은 특별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담이 있긴 한데 이게 누구 건지를 잘 모르겠으면 갑과 을이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왜요? 담은 원칙적으로 반씩 내서 축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4번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갑과 을 경계에 담이 있는 상태인데 갑의 마당에 멋있는 정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원수가 경계를 넘어왔어요. 가지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갑에게 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응하지 않으면 이때 을은 이 나무를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넘어왔어요. 뿌리가 넘어왔으면 발견하는 대로 즉시 바로 임의로 제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치사하죠, 그죠? 자,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일단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재밌어서 잘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차면시설 등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창등, 마루 등 잘 보이는 게 있으면 가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4번 지하시설 등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큰 의미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가 끝난 거죠? 상린관계 끝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소유권 들어와가지고 소유권에 의하고 지금 뭐까지 했죠? 상린관계까지 했는데 일단 소유권의 의의는 기초로서 중요한 거니까 확실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죠? 주의투지통행권은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소유권 취득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